저는 리처드 호프만입니다. 유럽 방위 산업 분석가로 30년을 일했죠. 독일 군수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브뤼셀 나토 본부 소속 전략 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움직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유럽 시각으로 저녁 8시,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베베 브리더 리마인더 미들 마이 비베비. 서울 지하 벙커에서 날아온 긴급 신호였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대했죠.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분 12개 발사대 동시 가동.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은 새벽 3시였습니다. 보통 그 시각이면 모두 잠들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지휘관들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20년간 나토 방위 체계를 분석했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 봤습니다. 독일군이 일주일 걸리는 작전 준비를 저들은 30분 만에 끝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국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프랑스 출신 군사 전략가 피에르, 영국 출신 미사일 전문가 제임스가 달려왔죠. 호프만, 이게 대체 뭡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대응 속도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매뉴얼에도 없었으니까요. 30분입니다. 단 30분 만에 전체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군수산업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이라니 이건 신화에 가깝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는 현실이었습니다. 창원과 거제의 군수 공장들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공장은 주 5일 운영됩니다. 프랑스 탈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 한화 디펜스는 어떻습니까? 365일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저는 생산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과 포탄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군수품 제조 기계였습니다. 잠깐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간 K9 자주포 생산량 100대 이상. 독일이 1년에 10대 만들 때 한국은 100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출되지 않은 물량이었죠. 저는 보고서 한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전략적 예비력. 한국은 수출용 무기를 만들면서도 일정량을 따로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보낸 K9,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진짜 물량은 한국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창원 공장 부지,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이건 무기 제조가 아니라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예술품처럼 만듭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천천히 만들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만들듯이 스마트폰 만들듯이 무기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력이 지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지하 벙커에서 올라온 신호. 그건 바로 이 숨겨진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본부 시뮬레이션 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군의 첫 전탄 발사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이걸 분석하면 저들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형이 떴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5초 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재난에 가깝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4일로에서 해안 발사대에서 산악 지역 이동식 발사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10발이 아니었습니다. 20발도 아니었죠. 수천 발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옆에 있던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수천 발을 동시에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죠. 적의 방공 시스템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연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방공 레이더는 보통 동시에 50개에서 100개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수천 개입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만 해도 2,000발 이상, 거기에 방사포 로켓까지 합치면 1만 발이 넘습니다. 이건 포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덮는 겁니다. 호프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아볼까요?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수천 발을 막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계산조차 무의미합니다. SAM 시스템으로 막아볼까요? 동시 교전 능력이 12개입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건 수천 개죠. 12대 수천,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무서움은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유럽은 항상 질을 추구했습니다. 정밀한 미사일, 완벽한 타격, 최소한의 발사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질도 좋지만 양으로 압도합니다. 하나가 빗나가면 어떻습니까? 10개를 더 쏘면 됩니다. 10개가 막히면요? 100개를 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방어 시나리오였죠. 최신형 방공망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0% 요격 성공, 70%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70%면 몇 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7,000발입니다. 7,000발이 목표물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기밀 보고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나토 정보국에서 보낸 자료였죠.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무 5호 최고 기밀. 저는 문을 잠그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8톤이 맞았습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공 운석이었죠. 보통 탄도미사일 탄두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500kg에서 1톤입니다. 미국의 MGM-31 피스키퍼가 3.5톤이죠. 그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8톤을 실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관통 능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하 100m 벙커 관통 가능.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100m입니다. 지하 10층 깊이죠. 세계 어느 벙커도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 사령부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최대 80m입니다. 현무 5호 앞에서는 종이 상자나 마찬가지죠.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땅을 뚫는 드릴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임스가 보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프만, 이거 핵탄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래식 탄두입니다. 재래식이 이런 파괴력을 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해 예상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현무 5호 한 발이 떨어지면 반경 500m가 초토화됩니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건 핵이 아니지만 핵과 맞먹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생산량 데이터였죠. 연간 생산 가능량, 추정 신발 이상.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발이요? 이런 괴물을 신발씩 만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이런 미사일은 1년에 10발 만들까 말까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발을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붕어빵 굽듯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 공장 사진을 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화 공장이었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거대한 미사일 동체가 지나갑니다. 한 달에 4발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만들면 1년이면 몇 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계산했습니다. 48발입니다. 거의 50발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부가는 달랐죠. 8톤짜리 괴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방위가 아니라 억제의 예술입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역공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공격하는 건 봤으니 이제 반격당하는 상황을 분석해야 했죠.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적국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 500발을 발사하는 상황이었죠. 보통 국가라면 이 정도면 끝입니다.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떴습니다. 붉은 선들이 한반도를 향해 날아갑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방공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엘셈이 움직였습니다.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죠. 고도 60km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500발 중 200발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300발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엠셈이 나섰죠. 중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고도 20km에서 100발을 더 잡아냈습니다. 아직 200발 남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패트리어트가 발사됐습니다. 미국제 방공 시스템이죠. 80발을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이제 120발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막았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호복합이 작동했습니다. 근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쏩니다. 50발이 더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70발이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목표물에 도달할 거리였죠. 그때였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발사됐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레이저가 미사일을 하나씩 태웁니다. 발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기세밖에 안 듭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500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도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였습니다. 승리 확률 0%. 시뮬레이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용으로 이기는 군대. 패트리어트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 레이저 무기는 한 발에 커피 한 잔 값이죠. 이건 경제전쟁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후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 섰습니다. 앞에는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장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화면에 납기 비교표가 떴습니다. 독일 장관이 눈을 크게 떴죠. 호프만,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 탱크 납기 5년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인 납기 4년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전차는 4개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과 4개월, 15배 차이였습니다. 이건 무기 산업이 아니라 쿠팡 로켓 배송 체계입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폴란드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9 자주포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648문을 주문했죠.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첫 인도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 후 6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출 계약서 목록이었죠. 폴란드 K9 자주포 648문,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 루마니아 K9 54문, 이집트 K9 협상 중.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까지 한국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제국의 확장입니다. 독일 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독일은 한때 세계 무기 수출 3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호프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프랑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24시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4개월 만에 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그래프였죠.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무기가 퍼져나간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빨간 선으로 연결하니 거미줄 같았죠. 유럽부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모두 한국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막는 방어선이 한국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중동을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천궁 방공 시스템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중동의 군사 균형이 한국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이건 뭡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모든 대륙에 한국 무기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죠.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한국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는 러시아를 막을 자주포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방공망이 무너집니다. 동남아는 전투기 현대화가 중단되죠. 한국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무기고로의 전환.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동료들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호프만,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위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입니다. 독일은요? 5위로 밀려났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의 안보가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공장에 달려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간 빨간 선들이 세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전쟁도
평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럽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리처드 호프만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해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카메라 뒤에서 프로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를 넘어선 평화, 억제의 미학이죠. 저는 지난 몇 주간 분석한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수천 발의 미사일, 완벽한 방공망, 4개월 납기의 탱크들. 한때 세우라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기 바빴던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동북아의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간 빨간 선들이 유럽을, 중동을,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공장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죠.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한민족의 손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군사 시스템을 봤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도 봤고 러시아의 거대한 물량도 봤죠. 중국의 빠른 성장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물량, 속도와 품질을 모두 가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땀과 노력의 결과죠. 촬영이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죠.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그 평화 뒤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